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만뱅커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9명의 여신, 학문과 예술을 상징하는 9명의 여신 뮤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9명의 뮤즈에 이어서 실제 실존하는 사람으로서 10번째 뮤즈로 불리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성, 고대 그리스의 여류 시인 사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포는 어떻게 해서 10번째 뮤즈로 불리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포는 고대 그리스의 레스보스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학교를 설립해서 여성 제자들을 가리키는 시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포가 그 여성 동성애의 상징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포에 대한 이야기는, 사포는 벳사공 파원, 그 남자 벳사공 파원을 사랑하다가 그 파원이라는 사람에게 실연을 당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포는 10번째 뮤즈이고 여성과의 사랑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남성에게 실연당해서 절벽에 뛰어내려서 죽었다고 하는지 전체적으로 이 스토리가 잘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포의 시 한 편을 한번 감상해 보고 그 사포의 시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모든 강좌는 경제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사포는 사실 경제적인 개념하고는 별로 큰 관계는 없죠. 하지만 제가 이제 그 경제적인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좀 흥미로운 주제가 나타나면 그 주제를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는 이런 형태로 제 강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포의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포는 기원전 630년경에 태어나서 기원전 570년경에 죽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여성 시인이었고 서정 시인이었습니다. 호메로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시로 읊는 서사 시인이었죠. 하지만 이 사포는 개인의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해내는 최초의 서정 시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뮤즈로 불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포가 태어난 그 섬은 레스보스 섬입니다. 레스보스 섬은 지금 튀르키예 바로 앞에 있는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 섬에서 사포가 태어났고, 그 섬에는 에레소스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사포가 아무래도 이 동성애의 어떤 아이콘이 되다 보니까 그 에레소스 섬도 그 여성 동성애자들의 어떤 성지처럼 지금 현재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포는 레스보스 섬의 그 일종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미틸레네에서 여성 학교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사포가 여성 동성애자다라는 인식을 얻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사포에 대한 기록은 고대에 남아 있다가 사실 로마 그리고 중세에 이르러서 대부분 멸실됩니다. 특히 중세 시대 기독교에서의 어떤 엄격한 그런 그 모럴을 요구했던 중세 시대에는 사포는 상당히 외설적인 시인이고, 특히 동성애는 금기시되고 있었으니까 사포는 중세의 그 기독교 사회에서는 철저히 배척당하고, 이 사포에 대한 기록과 사포가 남겼던 작품들이 전부 소각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 이집트에서 상당한 양의 그 파피루스가 발견되면서 거기에 사포의 시의 단편들이 있었고, 지속적인 어떤 사포의 시를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에 힘입어 오늘날 사포의 시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포의 그 본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물론 지금도 사포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날에는 사포에 대한 복원 노력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서, 그래도 사포가 만행 정도의 시를 썼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약 650개 행 정도가 복원이 되었고, 대부분은 다 파편적이지만 서너 개는 상당히 온전한 형태의 시로 이제 복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사포에 대해서 잘 알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포가 태어나서 활동했던 그 섬인 레스보스 섬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오늘날의 튀르키예의 서쪽, 그 튀르키예의 서쪽은 섬들이 많고 그 섬들은 대부분 지금도 그리스의 영토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 현재 튀르키예 그 아나톨리아 반도의 이 서쪽의 이 해변가는 대부분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스 문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밀레토스라든지 에페소스, 트로이, 그리고 리디아까지도 사실상 그리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고대에. 그래서 레스보스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그리스에 가까운 지역이었고, 이 지도를 보면 이 당시, 그러니까 지금 사포가 살았던 당시는 기원전 약 6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인데 이 시기는 아테네 고전기보다 훨씬 전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크로이소스보다도 더 전이죠.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의 근원에 나왔던 탈레스가 살았던 시대와 비교적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원전 7세기는 밀레토스라든지 에페소스, 그리고 리디아라든가 그리고 레스보스, 이 지역들이 당대 세계 최고의 문명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포가 우리에게 알려지면서 유명해진 것은 사포를 플라톤이 10번째 뮤즈라고 호칭했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포가 살아있는 여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플라톤이 그렇게 극찬을 한 그것은 사실이었을까? 사실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과연 그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 근거를 찾아보면 그게 이제 팔라티나 선집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시들이 묶어져 있었던 하나의 그 책이 발견되면서 거기에 사포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뮤즈가 9이라 말하지만 어리석은 소리다. 레스보스의 사포를 보라. 그녀야말로 10번째 뮤즈이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주석에 이게 플라톤의 말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이 돼 있어요. 사실 플라톤이 쓴 책이나 플라톤이 직접적으로 사포가 10번째 뮤즈다 이렇게 쓴 기록은 없습니다. 이 플라티나 선집에 이 문장이 있고 플라톤의 단편이라고 하는 주석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플라톤이 한 것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고, 뭐 사실 플라톤이 이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최소한 10번째 뮤즈라고 부를 정도의 엄청난 시인이었다면 사포의 이제 명성이 대단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팔라티나 선집이라고 하는 책은 이 책이 소장된 곳, 이게 이제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팔라티나 라이브러리에 도서관에 이제 이게 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자, 사포와 관련돼서 유명한 이야기는 3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10번째 뮤즈였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사포가 여성 동성애자였다라는 인식, 그리고 3번째는 남자를 사랑하다가 실연을 당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이 3가지 이야기가 주로 사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10번째 뮤즈는 얘기했고, 사포가 여인을 사랑한 여인이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사포는 말씀드렸다시피 레스보스 섬에서 태어났고, 레스보스에서 예술학교, 여성들이 결혼하기 전에 예술과 각종 이제 여러 가지 그 배우는 학교가 있는데 사포가 그 학교를 이제 설립해서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학교를 소스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자, 이런 공동체에서 사포는 여성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사포는 굉장히 리라에 능하고 시에 능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째 뮤즈를 불렸겠죠. 여기가 이제 여성 공동체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 사이에 사랑과 우정이 움틀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특히 이제 사포가 쓴 시에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의 대상이 대부분 자기 그 학교의 여성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포를 여인을 사랑한 여인, 여성 동성애자다라는 이제 인식이 확실하게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포가 여성에 대한 사랑 동성애자였느냐 아니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시스템은 여성들만이 모여 있던 곳이고, 여성들만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우정과 사랑이 싹 틀 것이고, 거기에서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는 친구 또는 제자가 만약에 나는 걔를 좋아하는데 그 애가 나를 안 좋아하고 다른 사람 좋아하면 그게 질투가 또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뭐 이성이든 동성이든 이것은 공통적인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포는 여성 제자에 대한 그 사랑을 자기의 시에 표현을 했는데 그 감정이 굉장히 절절하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굉장히 외설적이다, 이런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포는 하나의 그 여성 동성애의 어떤 아이콘이 되면서 여성들 간의 동성 연애를 뜻하는 단어가 사피즘이 되었고, 사포의 이름에서 이제 유래했죠. 그리고 그러한 동성애자를 레즈비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레즈비언이라는 것은 이 레스보스 섬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스보스 섬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사실 이 당시, 그러니까 이 고대 사포가 살았던 이 당시에는 뭐 이성애, 동성애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그 현상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후대에 내려오면서 그것이 여성 동성애의 어떤 모태가 되고, 그래서 그걸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섬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섬이 지금도 이제 이런 그 성소수자들의 성지화돼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째, 그러니까 사포가 남성에게 실현을 당해서 자살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포가 파원이라고 하는 뱃사공에게 반해서 사랑을 고백했지만 뱃사공이 사포를 멀리해서 사포가 낙담해서 그 레우카디아라고 하는, 뭐 지금도 이 레우카디아라고 하는 절벽은 이렇게 실현당한 사람들이 뭐 뛰어내리는 장소로 그렇게 인식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레우카디아
그 절벽에 뛰어내려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된 근거는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라는 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여주인공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헤로이데스라고 하는 책인데, 헤로이데스라고 하는 책에 여기에 사포가 파온에게 보냈다는 형식의 편지를 이 오비디우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비디우스는 소설가니까 그거는 사실 사포의 실제 편지가 아니고 오비디우스가 창작한 그 사포가 썼다고 생각해서 쓴 창작한 편지입니다. 오비디우스의 작품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포가 오비디우스에게 쓴 편지에서 이미 이제 사포와 파온은 연인 관계였다가 파온이 변심을 해서 사포가 그 변심한 파온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파온 네가 나를 변심해서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그 편지를 그 오비디우스가 썼습니다. 오비디우스는 고대 로마 시대의 시인이었고, 이 고대 로마 시대에는 사포라는 이 여성 시인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던 시기입니다. 당시는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주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특히 동성 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것은 고대 로마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철학과는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사포를 비하시킵니다. 그러니까 사포도 결국은 그냥 한 명의 여성이었고 남자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그 여정이었다, 이렇게 사포를 깎아내리는 거죠. 오비디우스의 편지도 물론 그러한 일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비디우스의 편지의 내용이 있자 이 편지의 내용이 점점 확대 재생산됩니다. 이제 중세에 이르러서는 더더구나 굉장히 더 이제 확대 재생산돼서 이제 사포가, 특히 파온은 뱃사공이었는데 굉장히 못생겼다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생긴 파온을 사랑하게 됐는데 아프로디테가 사포의 눈을 멀게 해서 그 못생긴 파온에게 반하게 만들었다. 그 못생긴 파온이 또 사포를 무시하니까 나중에 사포는 그 파온에게 매달리다가 결국 절벽에 떨어져서 죽게 된 비련의 여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포의 이 지위를 굉장히 격화시키는 거죠. 굉장히 잘생긴 남자에게 반해서 실현을 당한 것도 아니고 못생긴 남자에게 실현을 당해서 그것을 못 참고 절벽에서 뛰어내린 여자로 이렇게 사포를 비하시키고 사포를 사랑에 실패한 비련의 여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내용은 오비디우스가 창작한 소설에서 시작된 하나의 일련의 허구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포에 대해서 진실처럼 알려져 있지만 현대의 학자들은 이걸 다 허구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봤고, 특히 이제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여성이 자기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금지됐고, 특히 동성애는 더욱더 금지됐겠죠. 그래서 이 사포를 그냥 아주 평범한 연인 중에 한 명으로, 그리고 익숙한 어떤 컨셉으로 사포를 그 틀에 가두어 버리고, 그러면서 사포가 쓴 시, 사포가 썼던 시나 사포에 대한 기록은 다 이렇게 말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단 이제 19세기에 이르러서 파피루스들이 발견되고 이집트에서 거기에서 사포의 시가 나오고, 거기에는 사포의 자전적인 시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자전적인 시를 토대로 사포의 그 삶을 추적해 볼 때 사포의 시에서 파온이라는 이름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고 남성을 만났다는 얘기 자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포에게는 딸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포가 결혼을 했었다는 이야기다, 이제 이것은 진실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과의 관계는 어땠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딸은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포가 나중에 여성 학교를 차려서 그게 제자들과 이제 많은 교류가 있었다, 이 정도는 현실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찰스 맨긴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사포를 상당히 외설스럽게 그렸죠. 외설스럽게 그렸고, 사포가 지금 절벽에서 서 있고 리라를 들고 서 있고 지금 굉장히 비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데, 아마 이제 파온에게 실현당하고 지금 절벽에서 뛰어내릴 각오를 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와 같이 이제 사포를 굉장히 외설적이고 비련의 여인으로 격화시키려는 그런 시각들이 쭉 그 이제 고대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쭉 중세를 거쳐서 더욱 심화되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포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왜곡돼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포의 시 한 편 중에서 가장 이제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시, 프레그먼트 31입니다. 프레그먼트는 단편이죠. 완전한 이렇게 전집을 이루고 있지를 못하고 사포의 시가 부분적으로 다 이렇게 발견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번호를 이렇게 붙였는데, 이제 프레그먼트 31입니다. 사포의 시 하면 보통 이 시가 많이 뜹니다. 이 시는 사랑의 심리, 그리고 어떤 사랑했을 때 사람이 나타나는 어떤 신체적인 반응을 시에 잘 표현한 시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내게 신과 같아 보인다. 그는 너의 맞은편에 앉아 네 달콤한 목소리를 들으며 말하고 있구나. 그녀의 사랑스러운 웃음까지 들으며 그것이 내 가슴속 심장을 요동치게 만든다. 너를 잠시 바라보기만 해도 목소리가 막혀버린다.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피부는 풀보다 더 푸르게 질려간다. 아무것도 감히 할 수 없게 되고 죽음이 나를 부르는 듯하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남성이고 지금 사포가 사랑하는 대상은 그 남성이 아니고 그 남성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사포가 그 여성을 지금 좋아하는데 그 여성이 지금 다른 남성과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 남성은 마치 신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성의 그 사랑스러운 웃음, 그리고 그 여성을 보았을 때 자기가 느끼는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반응, 목소리가 막혀버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피부가 질리고 죽음이 부르는 듯 할 만큼 그 여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 감정이 격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말문이 막히고 식은땀이 흐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사포가 그 감정을 굉장히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겁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그리고 이 사랑이 감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적인 반응을 시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사포가 위대한 시인이라고, 지금까지도 위대한 시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다른 어떤 그 수식도 어떤 거짓이 없죠. 그냥 자기 몸에서 일어난 반응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사람의 감정과 사랑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위대하고 불멸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사포의 시는 일반적으로 그 후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포의 시의 형식을 사픽 스탠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스탠자라고 하는 것은 시의 한 단락, 이것을 보통 스탠자라고 하는데, 사픽 스탠자는 방금 봤던 그 시의 형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음절로, 고대 그리스어라 우리는 음절을 알 수가 없지만 4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연이 4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은 각각 11음절씩을 이루고 있고, 마지막 행은 5음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점점 고조시켜 가다가 마지막에는 갑자기 약간 체념하듯이 끝나면서 여운 있게 끝나는 이런 형태의 시인데, 이게 이제 사픽 스탠자라고 불렀고, 언어적인 압축며 운율을 가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대 서정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대 그리스의 여류 시인 10번째 뮤즈로 불렸던 사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세시대 그의 삶과는 관계없이 굉장히 왜곡돼서 알려졌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제 다시 그 사포의 시가 복원되고 사포의 삶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맺은말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사랑은 불멸의 아르케다. 그것은 존재의 최초 떨림이자 소멸하지 않는 에너지다. 제12강에서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물의 근원을 아르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탈레스는 아르케를 물이라고 했고,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이라고 했고,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 했습니다. 저는 빛이라 했고, 또 인공지능은 정보의 패턴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분께서는 관계가 바로 아르케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포의 아르케, 그것은 명백히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과 시 속에 남아있는 불멸의 아르케 사랑은 그녀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10번째 뮤즈로서 우리의 가슴속에 남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좌는 이제 우리들의 본래 이야기, 다시 돈과 관련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의 시대가 끝나고 로마 제국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로마 제국의 화폐 데나리우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